자, 저쪽 문도 조금 아이고, 저기 완전 잠겨버리면 안 되죠. 자, 아이고, 제가 항상 이 변명 아닌 변명인데 좀 뭐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걸 뭐 정리라도 해와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억지스럽고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아니 좋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귀엽게 봐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 여기 두 번째 시간은 그냥 기탄 없이 그냥 혹시나 마음 공부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궁금한 거나 의문사항이 있거나 얘기해 보고 싶은 거나 네. 이게 현실에서 네. 이게 굉장히 힘을 발휘를 못하고 네.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네. 감정의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예.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할 겁니다. 저도 역시 공부 과정에서 충분히 겪고 있는 일이었고, 보면 그래 이거밖에 없는 줄 알겠지만 현실의 경계에 맞닥뜨려서는 자, 힘이 없다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예. 그쪽 대상에 몰입이 되거든요. 대상에 몰입이 된다. 어떤 감정이나 예. 특히 감정의 문제가 제일 어떤 감정이에요? 화가 치밀어 온다든지 네. 화나는 감정 아니면 불쾌감 예. 주로 이런 거에 있어서 뭐냐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예. 이건 이래야만 돼. 예. 인간관계에서 이건 이래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어서 나의 위치 네. 최소한의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보면 특히 분노에는 그 분노는 1차적인 원인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분노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분노 밑바닥에 근원적인 뭐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뭐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쾌하거나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결국에는 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특히 자아하고 관련돼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편이 무시했을 때? 건 아니고요. 네.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옆에서 자꾸 태클을 가는데 네. 나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자꾸 태클을 걸고 상대방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계속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 스트레스가 네. 되게 쉽게 잘 안 풀리고 네. 이렇게 공부를 들으면서 그걸 순간적으로 그렇지라고 해도 또 있잖아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허용해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심정 같아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탈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닥바닥 거리잖아요. 그물 속에서.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심정을 느끼실 텐데 결국에는 나와 남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항상 나와 남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거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그 나와 남 사이의 관계 안에서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 자연스럽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또는 나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 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나하고 관련된 거. 이것을 나라고 굳게 믿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의 소산이야. 내가 뭔가 어떤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뭐냐면 그것을 나라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게 침해받았다는 그 느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부 입장에서 감정을 다루는 건 뭐냐면 그건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파블로프 개실험 있잖아요. 그게 조건 반사잖아요. 딱 어떤 이념만 주어지면 딱 그런 반응이 나오도록 그건 오랫동안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감정을 어떤 다른 감정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것은 거의 안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남 사이의 이 이분법적인 이원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이분법적 관계 바깥으로 나온 수밖에 없어요. 아까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 분리감이라든지 나라는 자의식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자의식이 뭐냐면 저 사람과 나하고는 별개고, 그러니까 어떤 적대적인 거리감이나 그런 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신체 감각적으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어떤 분노라는 감정에서 막 소나기를 질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하게 뻣뻣하게 뭐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감각과 감각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각을 느낄 때마다 이건 어떤 감정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거의 무의식적인, 그래서 조건 반사예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재학습해야 돼요. 꼭 그런 반응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사람들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건 우리가 안 겪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꼭 그런 상황에 나처럼 반응하는,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좌우지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내 감정이나 내가 하는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뭔가 탁 부딪히면 탁 하고 뭐라 그럴까, 덫을 딱 건드리면 꽉 잡듯이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얻어야 돼요. 여유를 얻는 게 뭐냐면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제 이 방편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일단 몸에 대한 자각, 자기 신체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분에 사로잡힐 때 대부분 우리가 그걸 추상적으로 이건 분노야, 이건 화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왜냐면 분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잖아요. 내가 겪었던 분노도 우리는 그냥 똑같이 분노라는 이름표를 다 붙이는데 다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걸 쉽게 나는 분노에 사로잡혔군 하지 말고 그걸 진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처음엔 신체 감각적 변화가 올 거예요. 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든지, 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느낌이라든지, 막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몸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걸 내가 자각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완하는 게 이완. 그럴 때 뭔가 여유가 생겨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신체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체 안에 밀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저 상대방이 강하게 또 대상으로서 의식되는 거야.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 신체 감각 속에 사로잡히고 이 감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감정이나 생각이 발산되지 못하고 계속 이 안에서 거기에 한동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첫 번째는 신체 감각에서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한숨을 쉬게 되거나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완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습관적인 그 조건 반사 그 반응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한번 관찰하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어디서 일어나? 또는 그 감정이 진짜 뭔지 한번 이완된 상태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갇히지 않고 이걸 비유하자면 내가 내 몸 바깥에서 이 전체 상황을 조감하는 듯한 분위기로. 그러면 그건 신체 감각이고 신체 감각과 연관돼서 일어난 생리적인 변화에 불과해요. 조금 이게 뭐야 객관적인 것으로 이것이 나 또는 나의 감정이다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어떤 자연 현상처럼 이렇게 감지가 된다 이거예요.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이 안에 갇혀서 이 무한 루프, 감정이나 감각의 무한 루프에 빠진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꽉 이렇게 폐쇄된 상태가 아니라 열려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이 발산되는 게 훨씬 내가 이렇게 꽉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기 머릿속이나 이 감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요. 그 분노를 계속 부채질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 일어날 거야.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계속 어떤 처음에는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어떤 걸 이 방아쇠를 탁 당겼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 사람 나한테 욕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화살은 자기가 쏘는 화살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감히? 왜 난 억울한데? 라는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한 거야.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라고 하지, 그건 분명히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야. 그걸 알아봐야 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몸에서 탈출하라. 좀 더 넓은, 공간이 넓은 데서. 장군의 아들 보셨어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카페 같은 데서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 장군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공터로 가요. 좁은 데서 들어가면 전문용어로 다구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구석에 몰리면. 그래서 자기가 한쪽을 등지고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야 바깥으로 나가잖아. 안에서 싸우지 말고. 왜냐면 열어 다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의 습관적이고 조건화된 반응 말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수십 년 그랬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할 겁니다. 이거 조금 알았는데 왜 이런 감정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자각한 건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조건화된 삶은 몇십 년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롭게 분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 자연 도태설? 그 진화에서 보면 자꾸 쓴 기능은 발달하게 되고 안 쓰는 기능은 퇴화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꼬리뼈가 퇴화됐듯이 더 이상 인간에겐 원숭이처럼 꼬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분별이라는 의식 이것은 아직 강해요. 설사 전체적인 이 자각을 자기가 한번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것뿐이구나 한 건 아직까지는 뭡니까? 머리 수준이에요. 머리 수준의 깨달음이라 그걸 마른 지혜라고 한다고. 이것이 온 존재로 심지어는 뭐냐면 그 전통적인 선의 표현은 개천개지 하늘과 땅을 덮어야 된다. 이거 아닌 게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이런 거에서 왜 이런 혐오스러운 감정, 난 이거 정말 지긋지긋해. 왜 나는 평생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라고 평생 싸워왔던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세요. 이 감정은 왜 나는 이 우울이나 이 불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평생 내가 여기서 도망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만약에 그게 너무 학을 뗄 정도로 지긋지긋했다면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식,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감정과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감정을 그래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경험해 봐야 된다. 진짜로. 그게 뭔지. 아까 말했듯이 무엇으로 경험할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망각하고 그 경험만 있으면 맨날 눈앞에서 그 변화되는 경험에만 사로잡혀 있을 거라. 그게 제가 말하는 감정이나 생각의 무한 루프라. 계속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걸 하면서 자기의 에너지, 생명력을 소진해요. 그러니까 삶의 활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차라리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도달하면 차라리 그게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자주 썼던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정, 어떤 감정만 느끼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버리지 말고 더 가까이만 가라. 아니 가까이 가기 싫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봐라. 그걸 이제 지켜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본다라고. 그걸 실제로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이 자각 안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것도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이 자각밖에 없어요. 물결은, 파도는 물에서만 일어나요. 파도가 그대로 물이라. 그러니까 근데도 우리는 뭡니까? 자연스러운 내가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고 감정이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분별 속에 떨어지면 거기 얄짤 없어요. 거기서 나를 기준으로 이 감정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하면 이 분별 속엔 답이 없어요. 지금 인류가 몇십만 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자유로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조금씩 뭐만 야바이 게임처럼 뭐 왔다 갔다 바꾸기만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판을 이 분별에서 한번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에 빠져나와서 전체적인 이 시야, 이 조망을 한번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그냥 현상이야. 마치 날씨가 변하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하고 똑같은 기후.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천둥벼락이 치고 어떨 때는 비가 와요. 어떨 때는 지금처럼 환하고 좋고. 근데 그건 수시로 낮과 밤이 바뀌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지만 언제나 이 허공 가운데 이 허공은 추워서 얼어붙은 적도 없고 더워서 말라버린 적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여유한데 그 어떤 인연 따라 찾아온 어떤 감정이 사라져서 한동안 거기서 그게 뭡니까? 자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 그게 없애려고 하는 게 또 다른 그 불쾌한 느낌이 돼요. 이걸 어떻게 없애요? 그 강박적인 생각이라. 오히려 더 불쾌감이 가중돼요. 오히려 그럴 때는 뭐냐면 그걸 아까 말했듯이 처음엔 신체적 긴장 이완. 그러면서 신체적으로도 이 정신적인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넓은 데 나가야 돼. 좁은 데서 막 그 감정과 막 비집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넓은 데서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대상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이렇게 조망하는 이 텅 빈, 이 열린 이 관점에서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어떤 신체 감각과 생리적 변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가 거기에 연달아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꼭 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 평가나 어떤 감정에 자기가 끄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줄여나간 다음에 꼭 어떤 느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또 붙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건 그런 방법이에요. 일단 이완. 그 다음에 자기가 반응하는 것을 한번 그 열려있는 그 의식 공간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라.
이게 일종의 윗바사나. 실제로 이 공부를 할 때 보면 뜻은 대승해도 돼. 공부는 소승처럼 하라는 말이 전통적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공부를 해요. 막 열심히 이렇게 수행해서 빵 깨달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딱 깨닫고 찬찬히 차근차근 공부해요. 자질자질 부려할 때까지 재밀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대로 감정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으니까. 잡아먹혀요. 우리 불가사리설화가 그거예요. 예전에 어떤 뭐 가난한 집 사람이 밥풀떼기 가지고 이렇게 뭐 뭘 만들었다며요. 동물 하나 만들었더 이놈이 다른 건 안 먹고 바늘 같은 걸 먹어. 먹으니까 바늘 같은 걸 먹으니까 커져. 그럼 막 커져서 이제 괴물 같은 게 나서 막 뭐 갱이도 먹고 쇠 조각 먹으니까 관군들이 와가지고 뭐 창도 던지고 화살 던지니까 그거 먹고 더 커져. 불가사리, 불가살,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살. 우리 감정이 감정, 우리 망념이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걸 어떻게 죽이지? 이걸 어떻게 없애지? 어떻게 바꾸지? 그게 그 감정이나 그 생각을 더 증폭시킨다고. 그러니까 손대지 마시오. 왜냐하면 인연 따라온 것은 인연 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빨리 벗어나는 건데 우린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덩치를 키운다는 거죠. 더 세진다고. 그래서 이솝우화에 그거 있잖아요. 나그네 옷 벗기.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윗바사나를 이제 응용해서 MBSR이나 MBCT나 수용 전념 치료니 이런 심리 치료 기법이 그거거든요. 따뜻하게 비춰줘라 그 감정을. 조금 막 됐고 좀 닭살 돋는 그렇지만 자비와 연민을 가져라. 일단 자기 연민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한테 지나치게 가혹하거든요. 내재화된 우리 그 슈퍼에고, 우리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 잔소리들 있잖아요. 아이고, 저지. 나는 맨날 그따위지. 그게 내면화돼서 자기가 자기한테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부정적인 자기 평가, 자기 비하, 수치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내면화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외부에 있었던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아무 저항력이 없을 때 그냥 그게 쑥 거기에 내재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라고 동일시했던 거라. 근데 절대 자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걸 알 수 있거든. 그걸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뻔뻔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각했을 때, 저건 내가 아니야. 저거는 형성된 것, 바깥에서 들어온 거야. 본래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낯설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진짜 나,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진짜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여리고, 진짜 나는 이제까지 내가 안 돌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제 겨우 이제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연 도태설처럼 우리가 자꾸 여기다 힘을 준 것은 강력해지고 그 관심 없었던 건 자연이 도태돼요. 이제 이걸 바꾸는 게 분석이야. 이게 도노 점수의 길이에요. 비록 이치는 문득 깨달았지만 이 현상의 일은 인연 따라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에 힘써야 되지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일시적인 기분이나 흥분 상태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의 여운이 있어. 그러니까 그 여운이 없는 깨달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밋밋하고 담담한 게. 그러면서 그냥 차분하게 공부길 가는 게 좋아요. 가끔 공부하다가 그런 강렬한 그런 기분이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해요. 그게 에고의 장난이에요. 자기가 깨달았다. 왜냐면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란 것이 없어요. 왜? 깨달음밖에 없으니까. 물밖에 없어요. 응? 물밖에 없는데 다시 물을 찾으려는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 유명한 그 옛날 얘기 아시죠? 어린 물고기가 어떤 나이 많은 현자 물고기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전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바다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응? 그러자 할아버지 물고기 껄껄 웃으세요.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바다야. 그러니까 이게 바다라고요? 이건 물인데요, 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이 있는데 바다 있잖아요. 그 넓고 광활하고. 그래, 바로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거기야.
네가 거기서 태어났고 네가 거기에 있고 너는 거기로 돌아갈 거야. 아니 물밖에 없는데 나는 바다를 찾고 있는데 자꾸 뭔가 따로 있는 줄 알아. 항상 여기 있는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늘 있는 건 마치 없는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건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이걸 써서 딴 걸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경계를 쫓는 거야. 자기가 있는데 진짜 자기는 내버려두고 엉뚱한 경계를 쫓는 거야. 경계. 수시로 변하고 일정하지 않은 그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잖아요. 이건 반드시 무너질 필멸이에요. 이건 콘크리트 건물 아무리 사 놓아보십시오. 몇 억 주고 반드시 원래 거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본래 오지도 가지도 않는 거 그게 진리일 거 아닙니까? 본래 온 적도 간 적도 없는 게 뭡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바로 지금 너무나 직접적인 경험, 틈이 없는 경험이라서 이걸 상대적으로 알려고 하면 절대 몰라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는 생각을 탁 내려놔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거라. 바보가. 그러면 아하 바보가 도가 터져요. 맨날 눈앞에 두고 찾았던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아까 그 물고기처럼 바다를 찾아서 바다를 헤매는. 근데 이건 정말 아무런 대상으로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변화없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 경험, 이 현실 경험이에요. 이 현실 경험. 아무리 100만 번의 깨달음을 체험해도 이 경험은 달라지지 않아요. 상상 속에서만 그런 걸 생각하지. 이건 실제거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부담감, 그 부담감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선 과거도 생각할 필요 없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바로 지금 당장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뱃속에 암덩어리가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게 와닿아야 돼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안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다. 거기에 그 이야기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 아이고 내가 몇 끼인데 뭐 살날이 그럼 봐요. 이 평화가 순식간에 그 생각으로 확 무너져요. 그런 식으로 조건화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믿지 실제를 안 믿어요. 왜? 이건 안 잡히거든. 내 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헐떡거립니다. 내가 어딘가 달라붙어야만 돼.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존재. 그래서 들려오 귀신아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어딜 달라붙으려고 하냐. 법을 깨닫겠다고 어딜 달라붙으려고. 자꾸 의지처가 필요한 거야. 자기가 불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헐떡거리는 뭘 찾는데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야. 진짜 넌 누구냐? 넌 어딨냐? 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다 틀렸어요. 전부 생각에서 나온 거야. 근데 대답할 필요 없이 너는 누구냐? 넌 어딨냐? 이게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치는 거예요. 넌 누구냐? 이게 답이라고요. 그 말에는 뜻이 없어요. 그게 모든 화두가 그래요. 무! 부처를 물었는데 왜 무라고 합니까? 부처를 물었는데 왜 마삼근이라고 합니까? 부처를 물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합니까? 말 뜻과 소리를 쫓아가면 다 달라요. 근데 봐요. 똑같은 경험이에요.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 똑같은 경험이에요. 여시야문! 똑같은 경험이에요. 가나다라! 야 이 새끼야! 똑같은 경험이에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말 끝을 쫓아가면 차별이 있는 저놈이. 근데 확 회광반조하면 그게 어디서 경험이냐? 무엇을 경험시켜주고 있냐 이거예요. 무 하는 게 뭘 경험하고 있냐? 아무 얼굴 없는 진정한 나의 본래. 이 광활한 본래 면목 안에 이제까지 내가 애지중지했던 이 헛개비 같은 게 하나 여기 또 경험되고 있어요. 여러분 시야 안에 모든 것들은 대상이에요. 나도 대상으로서 경험되고 있어요. 동일한 대상이라.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는 놈이 없다니까. 보이는 것들만 있어요.
보이는 것들 전체가 바로 보는 놈 그놈이라고. 그래서 이건 자타가 불이라고. 주관객관 없단 말이에요. 이 인생은 꿈이라고. 꿈처럼 경험된다고. 우리는 이제까지 꿈속의 주인공을 자기라고 꿈속에서 착각했듯이 이것을 자기로 얘기했는데, 나도 뭡니까? 이 현실 경험의 일부 경험이에요. 경험 대상이지 얘가 경험하는 놈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학습된 거라. 아, 내가 느낀다, 내가 본다라고. 근데 진짜로 자기 경험 보세요. 내가 보는 겁니까? 나도 보이고 있는데. 내가 듣는 겁니까? 나도 들리는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도 느껴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되어지는데. 전부 우리는 잘못된 신념 속에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최면이에요, 최면.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한다고 또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조건화가 되어 있다고. 최면에 걸려 있다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최면에 걸려. 실제로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건 그냥 신념이고 무의식적인 그냥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맞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이러려고. 근데 봐요. 실제로 뭡니까? 그냥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험이. 내가 한다는 그 나는 없다니까 여기에. 경험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 분명히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래. 마치 양파를 주면서 이걸 사과라고 암시를 준 최면에 걸린 사람 똑같아요. 실제로는 양파 먹고 있고 난 사과를 먹고 있는데. 실제로는 양파라고. 실제로는 그냥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건 생각이고. 실제로 뭡니까? 지금 이 존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적인 것만, 그러니까 분별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다고 분별하면 돼.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전체를. 이게 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갖 경험이 확, 한편의 꿈처럼 이 현실이라고 하는 생시의 경험이 확 펼쳐지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밤 정확히 우리는 잠드는 순간을 인지 못해요. 갑자기 훅 하고 전체가 확 사라져요. 근데 봐요. 그 사라졌다는 걸 난 안다니까. 이제까지 알매 주체였던 이게 사라졌는데 그 사라짐을 경험한 그거 뭡니까? 그게 불생불멸의 참뜻이요. 오매일의 참뜻이죠. 열심히 화두 들고 참선해서 20년 장잡으로 하면 오매일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 척추가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제명에 못 살았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제시해서 어딘가 헐떡거리며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불교예요. 발밑을 돌아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손오공처럼 여기저기로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뭡니까? 아무리 뛰어다녀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인연 따라 가요. 내버려두는 게 제일 좋아요. 자꾸 근데 우리는 나를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때문에. 참. 뭐 질문하라고 하면 딱히 질문할 게 없죠. 아니 선생님 저는 그지 네. 전에는 흙수로 이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삶의 자체가 걸림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제가 저는 이 공부를 했는 지가 얼마 되지도 안 하고 네. 이제 이 동생이 하락해갖고 네. 했기 때문에 그지 참 앞전에는 좀 억수로 제 삶 되게 고달픔도 솔직히 막 한꺼번에 완전 겹치고 갖고 완전 그랬다가 지금은 제가 너무 편안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그 공부를 제가 편안한 게 왜 문제가 돼요? 아니 너무 좋다고요. 봐요. 아까 말했던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 앞전에는 그 조금 제가 그냥 막 살라고 열심히 달리기만 달렸어요. 네. 그래 살다 보니 또 이게 뭐랄까 내 삶의 자체 내 몸이 안 좋아갖고 일을 그만두고 한참 누워갖고 먹고 자고 이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갖고
동생이 공부를 하게 해갖고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래 공부하고 나서는 지금은 억수로 편안해졌어요. 그래 진짜 걸림이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이걸 견성이 있는 건가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살고 네.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집착하지 않으시면 돼요. 보면 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사실 건데? 자꾸 우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마치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사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뭇잎은 그냥 물이 얹어져 있니까. 저는 좀 원래 그리 살았어요. 네. 그냥 이게 가면 이게 좋고 저게 가면 저게 좋고 그죠?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하여튼간에 막 안 좋으려 하니까 제 몸이 아픔에서 막 겹치고 그러니까 겹치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예.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는 공부를 해보세요. 삶이라고 하는 게. 공부는 네. 아니 그 공부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편안해 좋으니까 뭐 충분히 네. 네. 네,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특별히 뭘 반복적으로 행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말하자면 아까 했듯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처럼 오고 가는 것 말고 아니. 늘 있는 것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삶이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고 네. 본문도 그러지 그게 네. 그런 말. 제가 그냥 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사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냥 못 살아서 열심히 애쓰면서 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참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 어르신들 계신데 근데 참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까 제가 했던 말 그대로예요. 진짜 나뭇잎파리가 흐르는 개울물에 의지해서 흘러가면서 나뭇잎은 지가 간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 전체 삶의 일부로서 삶이 펼쳐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에서 보면 매사에 감사하라. 예?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뭘 감사해? 예? 근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거고. 예?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삶을 경험한다는 게 이게 덧없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되질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덧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삶의 신비예요. 예. 우리가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호기심과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알아. 내가 다 그거 겪어봤어. 근데 봐요. 우리가 매 순간 겪는 지금이라는 삶은 늘 새로워요. 이건 한 번도 과거에 했던 적이 없는 늘 신선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뭡니까? 죽은 과거의 눈을 보고 있는 거. 그래, 어제와 똑같은 하루.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냥 일상이라고. 관념 속에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봐요. 이거는 별 느낌이 없는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잔잔한 떨림 같은 게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움직임이거든요. 살아있다는 이걸 까먹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됩니다. 이 속에서 펼쳐진 어떤 대상을 통한 그 대상 때문에 인연 따라 이루어진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우리는 그래서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카페도 가고 뭐도 커피도 막 이렇게 막 괜히 그냥 마시면 그러니까 갈아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색다른 것을 쫓아가잖아요. 호사취미가 누구 사람들한테 있듯이 그러면서 뭔가 그런 새로운 감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억지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막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참 지루하고 권태로우니까. 근데 지루하고 권태로운 건 뭐냐면 늘 신선한 이 난생 처음 겪는 이 순간들을 과거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루하죠. 근데 이건 지금 아주
그 잔잔한 그 물결, 그 윤슬이라고 해서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아주 신선한 그냥 존재 이 지금 이 순간인데 이걸 우리는 그냥 죽은 과거의 눈으로 보니까 아유 그냥 별일이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나 미래 속을 생각은 자연스럽게 여행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해볼까? 뭐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뭔가 추동하게 만들어, 뭘 하도록 만들어. 이걸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해. 물론 이 사실에 있다고 해서 죽은 지 가만히 불어넣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새로운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예. 최근에 제가 좀 겪은 건데 이게 나라는 걸 이제 계속 좀 살펴보다 보니까 나라는 게 이제 특별하게 네. 뭐 고정된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매 순간 일어나는 게 또 나더라고요. 네. 그 나라는 게 여기 붙어 있다 저기 붙어 있다 움직여 다니는 네.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고정된 건 없는데 네. 여기 붙어 있다가 저기 이 생각이 붙어 있다가 저 생각이 붙어 있다 이 느낌에 붙어 있다가 근데 그 느낌 자체 하나하나가 그 순간에는 또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이제 받아들임이라는 게 네. 그걸 이 순간에 이런 슬픈 느낌이 이게 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나다. 뭐 고정된 건 없지만은 이 순간에 이 슬픔이 곧 나다. 이런 받아들임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어떤 무아라 그러죠. 뭐 고정된 건 없지만 네. 또 그런 순간순간에 나가 또 존재하는 하는 그런 그러니까 받아들임. 슬픔이 나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까지는 고정불변에 내가 분명히 따로 있었다라는 그 느낌에서 서서히 풀려나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적 자아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가 없다, 그런 것을 어떤 자아 감각이 사라지는 것으로 자꾸 하는데, 자아 감각은 본래 없는 거예요. 이걸 상추나 적상추, 청상 네. 왜 상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이게 똑같은 걸 다르게 보는 눈을 얻는 건데 우리는 감각되니까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고 감각되는 걸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쳤다는 건 뭐냐면 감각의 바탕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되어 있지만 그건 없다, 있지만 없는 거다. 그게 색즉공 공즉색의 그 비밀이라고 해요. 분명히 경험되지만 경험되는 것은 없다예요. 분명히 경험되는데. 그래서 자아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자아 감각은 본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자아라는 감각일 뿐이라는 명확한 자각일 뿐이에요. 그냥 그게 자아라는 감각이야. 자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의 무덕이라고. 그게 오온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예. 그래서 인연 따라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뭔 소리야? 나는 분명히 있지.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고 나는 뭐고 내 성격은 어떻고 내 입맛은 어떻고 이런 게 실체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의 착각과 고집, 어마어마한 이런 뭐라 그럴까? 진짜 바풀떼기로 만든 불가사리처럼 없는데 바풀떼기로 형상을 갖추니까 마치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바로 그 전체 그 경험의 배경으로서 그걸 진정한 나라고 합니다. 그 나는 어떤 것으로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지 않는 바로 그게 나라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적인 자아, 이렇게 살아있는 신체 감각, 뜨거운 이 살의 36.5도의 이 감각,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상하고 딱 부딪혔을 때 감정, 그 다음에 이런 생각, 이걸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데 그게 경험적 자아거든요. 경험되는 자아라고. 하지만 걔는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경험되니까 그걸 있다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고. 깨어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이거네. 아무것도 없는 이거네. 근데 이건 뭐지? 이제까지 이걸 나라고 믿었는데 하면서 이 사실이 밝혀져야지 이걸 이제 대비쳐 보는 거예요. 그게 15도가 딱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15도가 소를 찾잖아요. 깨달음을 찾는다고. 깨달음을 찾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놈의 소가 없어져요. 깨달음이란 게 없다고. 소처럼 어떤 대상으로서 내가 얻었다, 내가 체험했다 할 만한 게 없어.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소가 딱 사라지니까 뭡니까? 이거 텅 빈 이거네? 아무것도 없네? 하니까 뭡니까? 이걸 이제까지 찾던 넌 누구냐라고 싹. 그러니까 사람도 사라진다. 인우구망. 사람과 소가 모두 사라진다. 그러니까 둥근 한둥근 이거 하나. 그게 뭡니까? 실제로 그 그림처럼 나도 사라지고 현상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이대로가 이대로가. 그래서 옛 전통적인 표현이 뭐냐? 마치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네. 분명히 달이 경험돼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물이 있을 뿐이야. 물에 비친 달 그림자라고. 경험되지만 존재하진 않아. 그러니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이렇게 칼에 찔리면 피 철철 나고 차에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는 이대로가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빨이 안 들어가죠. 삶은 무에 이빨이 안 들어가죠. 근데 날이 갈수록 그래요. 제가 2003년도에 이거 체험했을 때는 그래. 그때는 뭐냐? 나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어요. 경계도 있었어. 이게 깨달음이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사라졌어요. 경계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거에 더 황당한 거라. 아니 그렇게 좋았던 경계가 사라졌네. 그러니까 다시 불안하고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 경계를 회복하려고도 해보고 다시 체험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 그러다가 지쳐 한 10여 년을 그러고 막 헤매다가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제가 그래서 꿈 얘기 자주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 맨날 꿈 얘기 했거든. 너 꿈 꿔봤지? 예. 꿈속에 너 있었지? 예. 그거 뭐냐? 꿈이죠. 꿈속에 세계 있었지? 예. 그건 뭐냐? 꿈이죠. 거기 많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했지? 예. 그건 뭐냐? 꿈이죠. 지금은 뭐냐? 지금 너 어딨냐? 예. 세계 어딨냐?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 근데도 이제까지 따로 있는 줄 알고 세계는 너무 무섭고 어쩌고. 항상 동일한 경험 바탕 속에 있었지. 언제 분리가 있어요? 어디 분리가 있어요? 그냥 전체 경험 속에 일부지. 그러면서 확 이렇게 경험되는 이대로 이게 이 감각을 자꾸 구도자들은 감각이 달라지기를 바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수 멸진정을 말씀하십니다. 느낌과 생각이 사라진 선정. 느낌과 생각이 본래 없는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느낌이나 생각으로 잡으려고 한다. 그게 그런 거 없다고. 느낌 생각. 그게 온 경계에 불과한 건데 그걸 무슨 도라고. 뭘 체험했다. 봐요. 그런 걸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상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건 법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체험했어요. 나는 경지에 도달했어요. 제일 나쁜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근데 거기에 다 속아요. 저도 그때 우쭐했었거든요. 나 체험했어. 나 알았어. 왜 이게 있으니까, 확 느껴지니까. 그 상태에서 망념도 안 일어나고, 확 하고, 뭐 화두 공안 다 풀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 그런 경계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깜깜해져. 외롭고 쓸쓸하고, 바닥지 확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얻어야 되는데 맨날 얻었다 잃었다 게임하는 거야. 변함없는 건 눈에도 안 들어요. 왜냐면 전체는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자기가 깨쳐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번 깨치기 전까지는 몇십 년 세세생생해도 안 될 것 같아. 항상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찾는 마음이 딱 쉬워지니까 그렇게까지 찾는 마음 쉬워지는데 10년. 법을 버리는데 10년 걸렸어요. 법을 얻었다는 착각에서 법이 사라졌다는 착각. 얻었다 사라졌다 해서 자유로워지는데 10년 걸렸다고. 이건 얻고 잃고가 아니구나.
팍 내려놨어요. 그래도 이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건 있는 것 같아. 왜? 그래도 아이고, 직장 생활하는 거 고달프고 가족들하고 부딪히면 감정이 일어나는 거 분명히 이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다시 10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게 점점점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다시 30년 참고하란 말이 장난은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더디 걸리냐 이거예요. 근데 더디 걸리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집착 때문에 그래. 그래도 이놈의 애착과 집착이라는 게 쉽게 안 떨어져요. 아까 자아라는 게 여기 달라붙고 저기 달라붙고 이런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 그 영화 뭐죠? 에일리언 시리즈 아세요? 에일리언 시리즈가 뭡니까? 우주 괴물이 사람을 숙주 삼아서 자기를 이렇게 죽여도 요 뱃속에다 기생시키고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끈질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저렇게 둔갑하면서 기분, 감정, 어떤 그런 걸로 자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러니까 전통적인 불교 비유가 뭐냐면 우리 지불놀이처럼 횃불을 돌리면 수레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돼요. 계속 반복되는 경험이 마치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잘 관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있어요. 느낌과 느낌 사이에도 여백이 많아요. 우리 실제로 보면 우리 신체 감각과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지금 느껴보세요. 우리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판단을 냅니다. 없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없냐. 이것도 좀 어렵긴 하다. 그래, 네 소리는 있잖아. 근데 소리를 들려준 게 아니에요. 소리를 가지고 허공을 들려준 거라. 네? 우리는 몸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의 느낌 왼쪽으로 5cm 옆에 거기 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상수멸진이라.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걸 공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래. 근데 그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왜냐면 내용물을 찾으니까. 내용은 없는데 그래서 텅 빈 자각이란 표현을 쓰는 거야. 텅 빈 알아차림. 이게 있으니까 이러면 내용물이 이러면 공간을 가르쳐주는 거야. 공간을. 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네. 여기도 저기도 위아래. 그래서 시방 세계가 전부 이거 탕. 그래서 온 우주가 텅 터졌다는 거예요. 이걸로. 네. 온 우주가 이 속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새롭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이게 물이거든요. 이제까지 물을 몰랐으니까 달 그림자가 실제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달 그림자가 그냥 물이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본질은 이 물 이거라. 상수멸진이라는 이거라. 공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먼 경험을 해봤자 맨날 본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10년 전에 그 대단했던 체험도 사라지고는 그걸 없다라고 하는 그게 생겨났을 때 생겨난 줄 아는 그거 있었거든. 그거 생겨나기 전부터 그거 가지고 그걸 알아본 거예요. 품 달리니까 확 머릿속에 팡 터지고 막 온몸이 진동하면서 우주 하나 되고 막 환희감에 500근 짐을 내려온 것 같고 막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그거 뭘로 알았냐고. 차고 더운 줄 아는 그 물건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낸 줄 아는 그 물건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아. 소를 타고 소를 찾았지. 물속에서 물 찾았지. 그리고 그건 사라졌는데 사라진 줄 아는 건 안 사라졌잖아.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금강경에 불취어상이면 여여부동하래요.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고 한결같아서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상을 취하지 말라고. 우리 불교 용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양 상자를 서로 상자를 써요. 금강경 구마라지 번역이. 전장은 생각 상자를 쓰거든요. 네? 서로 상 밑에 마음 심자에서 생각 그러니까 관념 쫓지 말라는 소리인데 구마라집은 서로 상자를 썼어요. 왜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라고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인 것처럼 분리감을 느낀다고 관념은 생각하는 자와 생각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뭡니까? 전체 그냥 이 일심 안에서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 안에서 그런 분리감이라는
달그림제가 일어나. 그래요. 그러니까 분리감을 합일감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전부 감각 노동이에요. 그게 수온 경계라. 그러니까 상수 멸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딱 사라지는. 그래서 선문에서는 몰잠이 맛없는 거, 쇠만두란 표현도 써요. 무공철추, 손잡이 잡을 수가 없다 소리 하는 거예요. 구멍 없는 쇠뭉치라고 합니다. 잡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느꼈어야 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건 느낀다 못 느낀다, 안다 못다가 없어요. 이걸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실수예요. 그러면 삶이라는 게 경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런가요? 지금 이게 삶이에요. 그러면 쌤이 뭐 감각을 느끼고 뭐 네. 배달 일이 오든지 안 오든지 네.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면 그런 것에 집착이 사라진다. 그걸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탐욕도 사라지고 불쾌한 감정을 밀어내려고 하는 혐오감도 약간. 그것도 아닌가요? 예? 밀어내려는 마음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려고도 하지 않고 밀어내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죠. 뭘 해도 상관없지만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걸 그걸 관념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진 않지. 아니, 그게 좋은 걸 끌어당기는 마음이든 네. 싫은 걸 밀어내는 마음이든 네. 본인이 그냥 하는 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그냥 경험한다 생각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연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을 그냥 따라서 살아간다. 아까 그냥 사세요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러면 뭐 할 것도 없는데. 그게 뭐냐면 봐요. 목표를 갑자기 상실한 자아의 푸념이에요. 자아는 그런 식으로 그럼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항상 극에서 극으로 튄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또 속는 거라. 아까 말했죠. 에이리언처럼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법칙이나 규정을 딱 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지. 여기서 여기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그냥 just live. 그냥 산다고.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살님 지금 숨 쉬고 있죠? 본인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살라고. 숨 하나도 내가 못 쉬는데. 예. 내가 잠들어도 숨 안 막혀 죽는 이유가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이게 진짜 생명보험이에요. 생명이 생명 자신을 책임져요. 내가 애걸복걸 할 필요 없다고. 인위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 다쳐요. 오히려 자연의 저절로 이 자연에 순응하는 게 더 나아요. 이게 봐요. 이 자연스러움은 우리를 절대 괴롭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안심,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여기서 몸과 마음이 풀어져 녹아나요.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심리적인, 육체적인 상처도 있지만 심리적인 상처들 있잖아요. 그 심리적인 상처들 가운데 그걸 맺히고 얽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완, 이 속에서 마음도,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건 잘 아실 거잖아요. 우리가 신경 바짝 쓰면 소화 안 되듯이 정신과 육체는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 상처는 몸의 상처는 감정에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몸 상하면 기분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증 올 때 보면 몸 안 좋을 때 대부분 그래요. 예.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 들면 몸도 당연히 안 좋게 되고,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입맛도 떨어진대.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 상처나 과거의 기억이 어떤 부분에 몸에 많이 맺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풀려날 때
일종의 명현 현상처럼 병 같은 걸 몸살을 앓듯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조적인 이거는 이 공부 이후에 그 공부해 보면 몸과의 만남을 다시 시도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몸을 공부의 방해물인 것처럼 학대하거든요. 부처님도 처음에 뭡니까? 고행이라는 게 몸 학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몸 있는 그대로 몸은 몸으로 알아줘야 돼요. 나는 아니지만 몸은 나의 일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계신가. 전체가 나기 때문에 나의 일부예요. 이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한 저기 태극권에 보면 청경이라고 있거든요. 청경. 경이란 게 힘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하면 한자로 힘력자를 쓰잖아요. 그걸 태극권에서는 졸력이라고 해요. 아주 잡스럽고 졸렬한 힘이라고. 우리가 의도적인 근육의 힘은 졸력이다. 진짜 힘은 경이라고 해서 본래 갖추어진 힘을, 그래서 태극권이 이완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근육의 힘을 쓰는 게 아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경이라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하고 기운을 확 쓰는 게 발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그 발경, 경을 발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수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대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손 마주잡고 막 빙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힘을 듣는다. 들을 청자를 써요. 그게 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힘을 쓸 때 몸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그래 알아차리는 수행이 일종의 그런 것처럼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막 추구해야 될 어떤 법도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추구할 나도 헛개빈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이 몸과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아주 자질구레한 공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몸을 살피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감정 변화나 생각 변화하고 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생각은 추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몸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몸이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걸 변화를 자각하는 순간 다른 선택할 여지가 있다. 그럼 뭡니까? 몸을 변화시켜서 감정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번아웃이 되거나 하면 우울감에 빠지듯이, 그럼 몸을 살리면 그런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부정적인 무한루프, 그 부정적인 강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듯이. 그래서 몸하고 다시 접점을 다시 찾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는 뭡니까?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몸을 뭡니까? 자동차처럼 이용했던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저기서 저기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몸을 그냥 막 쓴 거예요. 몸이 분명히 비명을 지르고 나한테 소리를 들렸는데 그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아파요. 근데 이제부터 뭡니까? 이제 추구할 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남은 건 뭡니까? 몸뚱아리 하나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얘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막상 그냥 아무렇게나 사도 됩니까 했던데, 그 본문 듣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네. 알긴 알겠는데 와닿질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시아버지랑 같이 이제 20년째 살고 있는데, 그 이제 공부한 지 한 1년쯤 되면서 마음이 되게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못 느꼈던 그 집착이 막 싫다는 집착이 올라오면서 폭발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치고 식탁을 막 내려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작은 애가 탁, 엄마가 너무 흥분하니까 와가지고 엄마 진정해 그러면서 물 한 잔을 주는데, 갑자기 애가 탁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감정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맞다, 내가 너무 감정이 있으렸구나. 그때 확 알아차려지면서 물을 몇 잔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제가 알았죠. 이제 그 선생님하고 법상 스님께서
아무리 공부해도 그때 그 감정에 휩싸이면 100% 그날에 갈 거다 그러는데 제가 머리로는 아 그렇겠지?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내가 여행할 수 있을까? 그냥 막 상상은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버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구나. 이게 내 인연이구나. 내 몫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숨 쉬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막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전엔 밖에 나와도 문득 이제 아버님 생각이 나면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요. 그때 그 한번 확 휩쓸리고 난 뒤로는 릴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몸을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막연했던 게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손잡이 같은 역할도 될 수 있겠다. 그 과정까지 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말씀 듣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이고 그래요. 근데 봐요. 결국 우리 고통이 우리를 공부시키게 만들어요. 그래 삶이라는 엄한 스승 때문에 이거는 인정사정을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 저도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진짜 마치 저 무너진 저 탄광 갱도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든 살려고 손톱 발톱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궁죽통이라 꽉 막힌 다음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순간적으로 한 생각만 돌리면 그 감정에서 호련히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닌 비닐랩 한 장도 안 되는 그 감정 속에 딱 갇히면 숨도 못 쉬고 답답한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봐도 그 안에서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환기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환기하고 돌이키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100번을 실수해도 한 번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이 펼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초창기에는 이제 조금 조심하고 의도적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우리는 그래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냥 막 살아버린다고. 그러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하려고만 잘 안 돼요. 제 수많은 도반들이 그 순간적인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할 필요도 없네. 그건 빠르게 이해하기 좋아하는 이 분별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 몰라야 된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 알려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 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뭡니까? 정리가 끝났어. 관심 없어요. 그러면 미지의 것이어야 돼. 영원히. 그러니까 석가도 몰랐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처도 모르는 소식이다. 나도 수십 년 통과해봤지만 이건 몰라요. 근데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갈수록 명확해진다. 모른다는 사실에 아무 불만이 없게 된다. 그 모름이 온 우주를 진짜 하늘과 땅을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 그러면 알고 모름이 사라진, 안다 모른다 상대성이 사라지는 그걸 부처님께서 명제라고 했어요. 명확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래 무명의 본성이 바로 보리, 실성이다. 무명 그 자체가 바로 그거로. 중생 이대로가 그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뜬구름처럼 오고 가는 그런 감정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허공에 어찌 뜬구름이나 인연따라 뭐 차갑고 뜨거운 공기 만나면 우릉꽝꽝하고 비 오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하지만 그 날씨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후가 펼쳐지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 공간 자체. 그게 시선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고. 그걸 깨닫는다는 말로 표현하려는 게 그거예요. 뭘 바꾸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깨닫는다. 제가 국어 선생인데도 이 깨닫는다의 어원이 뭐겠어요? 분명히 발음이 센 거 보면 이건 뭔가 강렬한 어떤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 깨친다는 것처럼 아주 거센 발음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지적인 이해 수준을 넘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변화를 깨닫는다는 말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머리 수준의 그 마른 지혜 수준으로 안 된다고요. 반드시 삶이 우리를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를 깨닫게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내려오는 게 이제 감정 수준이에요. 감정 수준, 가슴.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도중에 감정적인 문제에 많이 휩쓸려요. 대부분 뭐냐면 좋은 감정에는 별로 불만이 없잖아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돼서 찾아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갑자기 우울해졌다. 삶의 동력을 잃었다. 이런 분들은 있어요. 왜냐면 막 추구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이 전통적인 불교 비유에서 이 자아를 마구니에 비유하는데 이 마구니가 용을 쓰는 거야. 이 구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자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우울감이라든지 목표가 상실돼서 그래서 이상하게 아무 이유 없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일단 병원부터 가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럴 수 있겠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단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고 별 이유가 없다면 이거는 어떤 그런 다른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정신과 그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울증 약이나 이런 걸 신경 안정제를 처방할 테니까 일단 드셔보세요. 견딜만 하시면 안 드셔도 되는데 큰일 나겠다 싶으면 드세요. 근데 좌우지간 항상 극에서 극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강렬한 체험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폐인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강렬한 체험을 했던 사람은 결국 폐인돼요. 그 낙차를 못 견뎌요. 진짜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은 거랑 똑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황폐해져요, 기분이. 제가 그래서 10년을 헤맸는데, 그러면서 그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이 극에서 극으로 와요. 근데 버텨야 됩니다. 다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때 금단현상은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 오락가락하는 우리가 계절 바뀔 때 그 판절기처럼 겨울옷 다 집었는데 또 꺼내 입어야 되고 막 그래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러면서 서서히 안정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사춘기, 갱년기도 한때 막 호르몬 분비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날뛰다가 애가 어느 순간 딱 철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참 한 20, 30대, 40대까지 별 문제 없다가 한 50대 넘어가면서부터 몸도 아프고 몸 아프니까 마음도 이상하고 갑자기 남편 뒤통수만 봐도 확 막 뜨거운 게 확 오르고 그러면서 막 이상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안 돌아봤던 자기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 요 나이 때 공부하시잖아요. 뭔가 변화를 감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공부도 그런 변화를 그게 번호 점수 사비 돈제라 현상의 일은 단박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게 끝까지 가기가 참 힘들다. 근데 그래서 자꾸 예전처럼 생각하다가 최근엔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요. 뭐 하다가 이렇게 뜨거 하거나 이렇게 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친년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나 뜨거 이러면서 혼자 막 웃고 뭐 찔려서 피나면 또 뜨거 하고 또 막 웃고 이러면서 너무 불쌍해. 노는 거 이상해졌다. 너무 자주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예요. 그게 자각이 되면서 맞다 참 나 살아있지 막 이러면서. 그래 자꾸 이게 환기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재가에서 공부하기 힘든 게 다 생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혼자 있다 보면 우리 길란대로 자꾸 생각은 길란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쉬고 이게 수동적인 들음의 상태가 자기 생각을 쉬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 집회가 다 그냥 이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쉬면서 생각이 쉬워지다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극에서 문득 자기가 이제까지 돌보지 않았던 걸
확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오라고 하는 사건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님 당시부터 예수 시대부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깨어났던 거예요. 깨어났던 거. 네, 그걸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저문을 나서서 익숙한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봐요. 나는 설사 미약하게 조금이라도 깨어났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왜 우리 절집 따지면 도량년 있어요. 선지식년, 도반년, 외호연 해가지고 수많은 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조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런 집회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우리 도반들끼리 그런 얘기 있어요. 배터리 충전하러 왔다고. 여기서 충전해서 며칠 살다가 또 충전하러 오고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 여운이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다시 아이고 길이야 오리야 했다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도 했던 게 자석에다 바늘부처럼 비유다. 네. 그러면 충분히 오래 붙어 있으면 얘가 떨어져도 자성을 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훈습이에요. 의도적으로 뭘 배우거나 학습을 되지 않는데 그냥 이 분위기에 훅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제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하고 공감하는 이 현존의 감각이에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건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해 받을 수도 없고 자기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 걸 자기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알아본 다음에 처음엔 알아봤어도 이게 하면서 이렇게 이걸 대상으로 본다고요. 그래 아직까지는 분리감이 있다고. 그게 이제 점점 그걸 타성일편 한 덩어리가 된다. 그게 오직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자기가 이 분별 의식도 나중엔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마음이 항복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합니까? 마음이 항복해요.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얘가 아무리 날뛰어도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명확해진 거예요. 주인이 잠들어 있으면 이놈의 기능적인 자아가 지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다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이게 삶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법신. 이제까지는 중생, 내 자아가 내가 뭐 행위하고 그런 주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온 우주가 그냥 법신 그 자체. 그런 이제 그렇게 사소한 오래된 그런 익숙했던 조건하에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게 참 미약해요.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화될 때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반복됐던 경험이에요. 불교 경전의 비유가 우리 업습이 생겨나는 비유가 그거예요. 원래 평평한 땅에 비가 2년 따라 왔어요. 비가 오면 비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땅에다 홈을 파요. 한 번 비가 와서 홈이 희미하게 났다고 칩시다. 두 번째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홈은 더 깊어져요. 세 번째 더 깊어져. 그러면서 어딘가 확 무너져 골이 확 깊어진다. 그렇게 골이 깊어지게 되면 물은 반드시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요즘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예요. 이게 플라스틱처럼 휘어진다고. 그러니까 자주 쓰는 어떤 분별 기능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쪽에 이제까지 이해가 안 되다가 저 사람이 뭔 말 하는 거야. 납득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 만화처럼 전구의 불이 반짝 인라이트먼트 된 거예요. 하고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이제 겨우 희미한 신경만 하나가 전선 하나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접지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알아차렸어요. 근데 그뿐이에요. 여전히 이게 강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이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분별을 못하게 하고 다만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 그러다 보면 분별은 쉬고 분별 아닌 그냥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공부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점점점 단순해져요.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공부 모임에 치매 검사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남말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는 기억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면 자아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치매 막 두려워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기억이 뭐 자아는 꼭 기억이거든. 과거거든. 지금 이 순간은 그래 자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다라는 굳은 자아감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은. 그래 생각이 못 달라붙는다고 하는 게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라는 거. 지금 여기 있어라. 분명히 깨어 있는데 과거가 아니에요. 어떤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존재 감각을 거듭거듭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충분한 힘이 있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편적으로 아까 권했듯이 다만 1분, 3분이라도 좋아요. 버스 기다리거나 지하철 타고 가실 때도 가만히 그냥 이렇게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이제까지 생각 속에 있었거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보세요. 얼마나 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자동화된 생각 속에 살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양치질 하다가 깜짝 놀란 거? 내가 계속 머릿속으로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막 해야 될 일 막 생각하고. 깨어나자부터 이게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뭡니까? 생각에서 또 벗어난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이 자각 없이 생각하면 생각의 무한 루프에 갇힌 거고,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거거든. 이 속에서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야. 이게 없으면 생각 속에 생각이 어디까지 데려다 저까지 갔다가 어이구야 하고 이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한참 간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딱 이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생각이 놀라지는 거예요.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깜짝깜짝 놀랐는데 과거나 미래의 마음 영상을 보고 우리가 공포 영화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처럼 놀랐다가 저건 그냥 영화에 불과해. 현실이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두려우면 안 되라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본다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엄마.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니 성모 마리아니 하는 뭔가 여성성의 비유가 원래 관세음 남자인데도 많은 사람이 여자로 알고 있어요. 불교가 대단히 남녀차별적인데 자우지가 근데 관세음 보살이 여성성을 상징하는 게 자비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왜 메마른 지혜 가지고는 깨달음이 완성이 안 돼요. 반드시 뭡니까? 사랑이니 자비라는 정서적인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좀 이지적인 면이 강해서 깨달음 위주로 될 수 있지만 결국 공부해보면 남성들이 둔감해서 눌러놨던 그 밑바닥에 있던 그래 남성들은 아주 단순한 감각만 표현해요. 분노 아니면 뭐 그냥 모든 걸 분노로 표현해요. 이씨 하면서 욕하고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불만족일 수도 있는데 전부 분노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감정에서 그냥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허용시켜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감정을 겪는지 모르면서 감정의 노예가 되고 대단히 억압돼 있거든요. 근데 깨달음은 모든 억압된 것으로부터 해탈이야.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속이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마음 편하자고 공부했는데 뭐 자기한테 억눌렀던 거 막 나와요. 그러다가 실수도 가끔 해요. 막 억압했던 게 막 튀어나오니까 막 그게 막행막식이라고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뭐 경어선사 같은 것도 억압돼 있던 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오대산의 하남 스님은 경어선사의 도는 배울지언정 법은 볼지언정 행은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망공서가 삐져가지고 하남 스님이 써준 서문을 쓰지 않았다니까. 경어어록 처음 낼 때. 그리고 만해 스님한테 다시 부탁해서 왜? 자기 스님 욕했다고. 도인도 별 수 없다니까 삐진단 말이에요. 하남 스님은 이 사람은 경어선사하고 결이 달랐어요. 하남 스님 정말 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에요. 경어는 되게 외향적이고 그 사람이 어릴 때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술, 여자 여기가 끄달린 거라.
억눌렸던 그 감정의 문제 처리 안 하면 결국 그래요. 아무리 뭐 이래도 도다 그 거짓말이에요. 끄달린 거예요. 끄달린. 진짜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 의식에는 이지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감성이 없다면 그 돌멩이 나무 토막이지. 컴퓨터지. 모든 걸 또렷또렷하게 알았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비나 연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치유부터예요. 자기 치유. 자기가 억눌렸던 감정들 많아요. 우리는 이 몸에 기반한 어떤 의식을 자아라고 여겼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상처받았다라고 이렇게 입력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밖에 입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인이 됐다고 아까 비 내린 것처럼 골이 파져 있다고. 그걸 사랑과 자비, 이 깨달음의 빛으로 거기를 메꿔줘야 돼요. 그게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그걸 그 깨달음의 빛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뭐냐. 이제까지 내가 부정하고 억압해놨던 저 지하실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빛 속에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뉘어졌던 의식들이 통합되어 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막 치우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치우친 정도를 조금 완화시키면 평범한 사람들. 막 이렇게 옹이진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우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롭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그러워질 때 타인한테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와 자비. 근데 제일 급선무는 대부분이 이제 오직 견성만 특히 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남성적인 문화가 강해서 자꾸 이제 지혜만 강조한 수가 있어요. 그럼 메마른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런 게 깨달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런데 깨달음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이 자비와 연민이 있어요. 자기 자신, 모든 인간은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출생부터가 크나큰 정신적인 외상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뭔가 허전함, 뭔가로부터 분리됐다는 그런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실제로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고향으로,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타인도 온전한 줄 알아야 돼요. 그제서야 나의 상처를 치유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도 아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치유해 본 사람이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 상담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치유자들은 자기 상처를 치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똑같아요. 자기가 이루어야지 남도 이렇게 해줘요. 자기부터 구제해야지 남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경, 자애경에도 뭡니까? 먼저 자기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평화를 남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할 때 보면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시간도 안 돌보고 공부한답시고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15도의 맨 끝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도의 완성은 돌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발 딛고 선 그 자리, 자기가 관계에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야지, 관계를 다 끊고 나 혼자 있으니까 자유롭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저작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애초에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진짜 제가자들이야말로 당당하게 자기 공부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뭐 이 공부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다른 욕심 없이. 그러니까 그 공부를 진짜 그래서 뭡니까? 진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걸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공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은 공부를 지금까지 잘해 오셨을 거예요. 네. 살아남으셨으니까. 네.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인연이 된다면 제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말일 것 같지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 언제나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그냥 제껴놓고 살았어요. 이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네. 결국 우리가 평화롭고 안심한 상태가 그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깨어있는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듯이.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화두 놓치면 죽는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게 화두짜리라, 말 이전 짜리라. 도무지 알려야 알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알므로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도 성성하게 깨어있고 이건 자유예요. 여기에 이 상태에 있게 되면 감각적으로는 자타의 그 강한 경계선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마치 뭘까? 마음이 허공처럼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각적으로 좀 자각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본 거라고 합니다. 아, 이 상태에 있으면 고가 없고 내가 어떨 때 고가 느껴지는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내 신체 반응이나 내 정서적 반응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려야지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 다른 반응, 다른 조건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명의 군습에서 진여의 군습으로 참으로 여여한 이 자리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에 물이 더럽혀졌을 때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처음엔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공부에는 아까 말했던 몸과의 연결. 그 다음에 그 몸에 나도 모르게 맺혀있고 응어리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해소될 때 에너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버럭버럭 하는 그건 분노 아니에요. 그 정도 분노라고 하면 안 되지. 미친 사람처럼 분노. 근데 그 분노의 밑바닥에 불안이 있었어요. 불안.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발을 버럭하는 거예요. 제 옛날 제자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옛날 선생님들 빗자루 몽둥이로 때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때렸거든요. 손에 물집이 날 정도로. 근데 거기에는 제 불안이 있었어요. 제 불안. 그 불안을 그런 식으로 불안을 회피하는 방법이 분노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자다가 벌떡 깼다니까요. 갑자기 화가 팍 터져. 잠자다가 화가 터졌어요. 근데 비유하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스 이렇게 탁 열어놓고 가스 하는데 성냥 팍 하면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빵 하고 분노가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분노란 감정에 사로잡히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고 가끔 이렇게 열은 받죠. 근데 막 이렇게 저 사람 미쳤나? 아니면 자기를 상실할 정도로 분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말랑말랑한 선생님이 됐지. 호구가 됐지, 애들한테. 왜냐면 화를 못 내겠으니까. 이러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남자 중학교에 근무하는데, 이놈의 녀석들을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억지로 큰 소리 한번 빵 쳐놓고 자기가 놀라가지고. 미안해서.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감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는 불안도 있었지만 우울도 되게 많았어요. 우울하게 생겼잖아요. 아, 진짜예요. 제가 처음에 나를 의식했을 때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거울 체험.
이게 난가? 이상하게 그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나란 말인가라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난가? 그리고 나라고 믿었죠. 거울 속에 비친 영상. 지금은 이제 그걸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건 이목구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봐줄만 하더라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괜찮아요. 네. 왜냐면 진정한 나는 이런 나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나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 나의 속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묘한 관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맺는 관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타인과 맺는 관계도 달라지죠. 자기가 자기하고 맺고 있는 관계 잘 보세요. 너무 자기한테 모질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 또는 너무 막 이렇게 오냐오냐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거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어떻게 봐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공부는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 삶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이 공부에서 보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 말 한마디 마음 쓰는 거 하나하나가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84,000 법문도 모자라다고 하는 게 그걸 어떻게 다 말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지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담아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한번 또 모여서 공부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 보시의 공덕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건 세속의 물건은 나누면 나눌수록 모자라요.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 떡. 요번에 떡은 우리 총무 하시는 보살님 큰 따님이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취업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요 거창에서 오신 분이 또 떡 하나 해오셔서 아마 쑥떡 또 거창에서 오신 분이 맛있게 드셔주시는 게 그 공덕이니까. 근데 떡은 나누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법은 이상한 게 나누면 늘어나요. 그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게 그거예요. 다 나누고도 5광줄이나 남았더라. 그건 떡하고 물고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왜 진리의 소유권 주장은 안 돼요. 그건 신성무독이라. 나의 법 그따위 거 없어요. 법은 만인 공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왜냐면 당신들 거니까. 본인 각자 본래 자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걸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제까지 나는 일부를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제한당하고 모자랐던 느낌이 있었구나. 거기서 한번 풀려나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풀려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자유를 얻어요. 우리의 모든 구속은 결국 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습관적인 거는 무슨 봐요? 우리 예기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있잖아요. 우리가 몸과 깊은 이 애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안 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 보험회사가 안 망하는 거예요. 저도 보험 하나 들었어요. 들어놨더라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뭘 들어.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벗어나서 이게 마음의 평정의 자리거든요. 이건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뭔가 큰 자기 존재에 큰 일이 닥쳤을 때 자기 공부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보험이지. 진짜 자기 이 심신에 큰 일이 닥쳤을 때 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분명히 그때 효과를 볼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란 게 이거 봐요. 보통 이거 딱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맛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자기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때서야 이게 가치가 드러난 거예요. 덤덤하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가운데서 덤덤한 이게. 예. 이걸로 생사를 건넌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게 물속의 달 같은, 달 그림자 같은 경험일지라도 우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끝없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게을러질 수 없어요. 마음 푹 놓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방일하지 말라. 늘 깨어 있어라. 애써서 뭘 억지로 뭘 하는 건 아닌데 늘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 늘 깨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 삶을 자기가 하는 것을 잘 봐라.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엽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덤덤하고 평정한 상태로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물 위에 영상이 비쳐요. 잔잔한 물 위에, 거울 같은 물 위에 있는 그대로 비쳐.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져요. 하지만 그 비추고 있는 그 물은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그것에 뭐가 비춰지든 상관없이. 그런 것처럼 이게 늘 그 그려진 달 그림자나 무슨 그 물 위에 비친 영상에 속지 말고 그 비추고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오롯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놀러 가기 좋은 날, 안 놀러 가시고, 뭐, 누가, 네, 저는 그냥 학부모라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늦둥이가 있는데 제한테는 좀 버거운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에 갔다 오고부터는 지난해 12월 달에 군에 갔어 왔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자기가 화가 많이 난다. 엄마 나 무슨 일 화가 난다. 무슨 말만 하면 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시에 못해서 우와 니가 이제 사춘기를 안 지나네. 사춘기로 왔는가 봐요. 좋은 현상이다 이랬었거든요. 하면서 수시로 화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하면서 옛날 같지만 제가 또 이래 이래 해야 되는데 저래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 그러면 화나게 하면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저 화를 심어줬구나 싶어서 오빠 그러면 화 내라고 실컷 내라 내가 무조건 다 내라 풀어야 된다. 그래 그 하면서 니 화낸 줄 알기만 알면 된다 해놓고는 또 하나 딱 니 오빠 니 화났네 하고 그만 제가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되었거든. 지 스스로 화났나? 이야기하고 아무 감정이 나는 자기 표정을 못 읽었는데 한참 있다가 엄마 아빠 화나서 정말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나 화를 잘 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 말을 과연 엄마로서 잘 냈다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아니면 그랬구나 하고 듣고 줘야 될지 그게 조금 제가 판단이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왔다고요? 예. 몇 살이에요? 22살. 22살이고 예. 막내예요? 예. 지금 뭐 학생이에요? 예. 학교는 요 근처에? 예. 저기 자취방 얻어서 내보냈어요. 아니 그걸 안 갈락하는 왜냐면 몇분이라서 제가 완전 마마보기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냈어요. 지금 대구 시내라서 대구 시내로도 제가 원두마나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늦게 그래갖고 늦게 자면 말하라. 엄마로서 할 일을 할까 하지. 엄마 그럼 내가 조심하니까 그냥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보면
저도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 이제 부모 자식 관계 문제인데 사랑하고 증오는 같은 감정입니다. 사랑도 때론 부담돼요. 근데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죄스러워요. 특히 그 나이 때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륜 스타일인데. 제가 판사님한테 7살부터 질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정을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 분노는 자기가 치유할 거예요. 어머님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지나친 간섭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요. 엄마가 본인도 의존해 있고 엄마도 의존해 있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진짜 법륜 스타일. 별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감정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개의 사람이란 걸 잘 인정 못해요. 아직까지 한국 정서에서는 남남인데 자꾸 내 새끼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걔는 나하고 별개예요. 그리고 별개여야지 행복한 거예요. 우리 봐요. 의존이 있다는 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향받게 돼 있어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 조정이 분명해야지 안정된 거리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어요. 너무 친밀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22살짜리가 집 떠나서 혼자 잘 살 수 있을 나이에요. 오히려 그 나이 때 정상적이면 더 나가고 싶을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엄마 원룸 하나 얻어줘 할걸요. 그렇게 빨리 나가야 되고 그래야지 뭡니까? 걔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많은 걸 경험하면서 진짜 자기의 경계선을 잘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엄한 사람 한 사람도 괴로울 수가 있어요. 자극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게 우리 이제 이런 건 좀 심리학적인 해석인데 너무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럼 엄청난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유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은 절대 우리 엄마인데 그런데 분명히 어디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내가 돌봐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빨리 내보내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관심을 줄이는 게 나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김기태 선생님은 더 끔찍한 말도 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이 현실에 세속의 어떤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오직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속의 문제는 세속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잘 처리하시고 공부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공부 분상에 있어서 맞는 게 뭐냐면 결국 부모 자식 관계도 뭐냐면 결국 애착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분명히 그건 별개의 존재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우면 그 아이도 자유로울 거고 반대로 그 아이가 자유롭게 되면 나도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익숙했던 그 정이라고 하는 그 쏠려있던 그 감정을 방향을 바꾸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더 늦으면 안 될 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결국 집착, 애착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여러분 이 공부 버리게 될 걸요. 공부란 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 그게 부도자들한테는 참 아쉽고 찝찝할 겁니다. 그냥 내려놓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언젠간 내려놔야 됩니다. 증도가의 한 구절인데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지이다.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참됨도 구하지 않고 삿됨도 망상도 없애려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있는 이대로의 상태예요. 절악무의 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바깥으로 수십 년 구도 행각 결국 뭡니까? 눈앞에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습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았던 물속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물속을 하염없이 헤맸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딱 거울 앞에서 내 누이 같은 곳 한번 이제 있는 그대로 자기 자랑만 쭉 보는 거예요. 정말 인생 일장춘몽처럼 봄날 한가롭게 꿨던 꿈처럼 인생. 근데 봐요. 그게 허무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아름다웠어요. 삶이란 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사랑도 해봤고 아이도 가져봤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어요.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 갖가지로 먹어본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집 밖에 나서면 죽을까봐 이불 바깥은 무서워서 오히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참 앨범에 많은 것들이 꽂혀있는 사진 앨범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다 지나간 진짜 어젯밤 꿈 같은 인생이지만 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이 삶을 더 아름답게 사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과 경험에 마음을 활짝 열어요. 결국 올 건 올 테니까. 자,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내일은 놀러 가세요.